오랫동안 사람을 만나고 강단에 서고 또한 사람의 인생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확실히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직접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대신 세상은 우리가 내보내는 신호를 읽습니다. 그 신호가 때로는 목소리의 톤이고 걸음걸이이며 표정이고 그리고 아주 자주 옷차림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느 날 시장에 가거나 병원에 가거나 은행, 창구 앞에 섰을 때 같은 말을 했는데도 상대 태도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순간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돌아보게 되지만 사실은 잘못이 아니라 인상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말보다 먼저 겉모습의 질서를 봅니다. 이것이 참 서운한 일처럼 보이지만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비싼 옷을 입어라, 명품을 걸쳐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 저는 오래 살며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예, 비싼 옷이 사람을 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을 귀하게 대할 때 비로소 옷이 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옷은 나라는 사람의 내면이 밖으로 새어나오는 가장 빠른 통로입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가난했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면 아직도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강의하러 가는 길에 주머니를 뒤져 버스값을 맞추던 날도 있었고 겨울 코트가 낡아도 아직 입을 만하다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반복하던 날도 있었습니다. 예, 저는 그때에 검소함이라는 말을 참 자주 썼습니다. 나는 검소하게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서야 깨달았습니다. 검소함과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요. 어떤 사람들은 옷은 그냥 몸을 가리는 천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옷은 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천이 아니라 그 천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늘 낡은 옷을 입고 늘 구겨진 신발을 신고 늘 거울 앞에서 한숨을 쉬는 습관이 오래 쌓이면 사람의 마음 안에 조용한 문장이 하나 생깁니다.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다. 이 문장이 무서운 이유는 남이 써준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내 손으로써 내려간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비슷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평생 가족 위에 살았어요. 내 옷 한 벌, 내 신발 한 켤레 제대로 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래도 지금 와서 내가 머리 나이에 꾸미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면 그 말 속에는 포기가 있고 자존감에 균열이 있고 삶을 스스로 낮추는 습관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티라는 말을 들어 보셨지요? 귀티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귀티는 자기 자신을 다루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존중하는 기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귀티가 있는 사람은 화려하지 않아도 단정합니다. 그리고 그 단정함이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돈도 관계도 기회도 결국은 사람을 통해 움직이니까요. 제가 학생들에게도 자주 말합니다. 사람은 말로 설득되기 전에 분위기로 설득된다. 분위기는 어디에서 오느냐? 표정에서 오고 자세에서 오고 옷차림에서 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피곤해합니다. 반대로 한 번의 단정한 인상은 말보다 빠르게 신뢰를 줍니다. 이것은 계산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으면 단정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단정은 돈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저는 단정함을 삶의 질서라고 부릅니다. 질서는 돈이 없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아도 마음이 흐트러지면 질서는 사라집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옷차림이 초라해질 때 말년의 복이 달아난다는 말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는 것에 왜냐하면 초라함은 외부의 평가 이전에 내부의 자기 평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세상을 향해 어떤 얼굴로 서느냐에 따라 인생의 후반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단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어리다는 말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그 사람의 습관과 품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옷차림의 단정함은 단지 보기 좋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내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다라는 선언입니다. 그 선언이 쌓이면 자신을 보는 눈이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결국 사람들의 반응도 바뀝니다. 제가 강단에서 오랜 세월 느낀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운이나 복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누가 도와주길 바라며 어떤 기회가 오길 바라며 세상이 알아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복은 생각보다 조용히 움직입니다. 복은 그 사람이 복을 담을 그릇이 되었는지를 보고 들어옵니다. 그릇이 깨끗하고 온전하면 작은 복도 쌓여 큰 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릇이 흠이가 있으면은 큰 기회도 지나가 버립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부분에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한 가지를 마음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나를 귀하게 여긴다. 이것은 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생각보다 가까운 곳 바로 내 옷깃과 내 신발과 내 얼굴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거울 앞에서 에이 뭐하고 대충 넘기지는 않으십니까? 그 대충이 하루를 만들고 하루가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부터는 다르게 시작해 보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년에 복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모일 수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세상이 사람을 평가할 때 마음을 직접 보지 못하고 대신 우리가 내보내는 신호를 읽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 중 가장 빠르고 분명한 것이 옷차림과 표정, 자세 같은 단정함이라는 점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단정함이 왜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후반부의 복과 사람을 머물게 하는 그릇된 문제인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의 젊은 시절에 저는 검소하게 사는 게 미덕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물론 검소함은 좋은 덕목입니다. 저는 지금도 낭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검소함이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자기 방치로 바뀐다는 데 있습니다. 그 경계가 너무 얇아서 대부분의 사람은 어느 쪽으로 넘어갔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제가 어느 날 강의실에 들어가려는데 낯익은 학생 한 명이 제 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둡고 시선이 자꾸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물었더니 그 학생이 한참 망설이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서 사실보다 기운을 먼저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가 무시했다고 말할 때 종종 진짜 문제는 남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어떻게 대하니? 그 학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남의 눈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속에 자기 평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자기 평가는 말이 아니라 습관으로 드러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몸을 어떻게 대하는지, 옷을 어떻게 입는지, 얼굴을 어떻게 만들고 나가는지, 그리고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되내는지가 결국 세상에 전달되는 신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나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꾸미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그러니 나는 나 자신에게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로 바뀌는 순간 인생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합니다. 단정함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단정함은 내 삶의 질서를 지키는 방식이며 나를 귀하게 대하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 젊었을 때 오래된 코트를 입고 중요한 모임에 간 적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나는 학자다. 겉모습 따위로 평가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사람들의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말을 걸다가도 쉽게 끊었고 누군가는 제 의견을 듣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린 듯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첫 인상이라는 지름길을 통해 상대를 판단합니다.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오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게 거슬리는 요구를 한 것은 아닌가? 세상은 내 마음을 보지 못하는데 내가 마음만 봐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닌가에? 그때부터 저는 단정함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정함은 허영이 아니라 정돈입니다. 그리고 정돈은 결국 마음의 형태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옷깃을 한번 바로 잡으면은 자세가 바뀌고 자세가 바뀌면은 말의 톤이 바뀌며 말의 톤이 바뀌면은 관계의 온도가 바뀝니다. 이 변화는 작고 느리지만 축적되면 인생을 바꿉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불교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릇의 비유입니다. 물이 귀하든 값지든 깨진 그릇에는 담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왜 나는 기회가 와도 오래가지 못할까? 왜 좋은 사람이 와도 관계가 깊어지지 못할까? 왜 돈이 들어와도 금방 새어나갈까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바깥 환경을 탓합니다. 경기 탓, 사람 탓, 운 탓을 하지요.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 새어나감은 환경이 아니라 그릇의 균열에서 시작합니다. 그릇의 균열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습관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늙었어. 지금은 다 늦었어. 이런 칼은 단순한 현실 인식이 아니라 자기를 가두는 주문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이 걸어둔 주문의 방향대로 살아갑니다. 무서운 것은 우리가 그 주문을 너무 자연스럽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어르신들은 나는 원래 관심받는 체질이 아니야 라는 말을 아주 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나는 존중받을 필요가 없어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어르신 스스로는 겸손이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는 그 겸손이 오히려 자신을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그럴 때 조용히 말씀드립니다. 겸손은 남을 낮추지 않는 마음이지 자신을 낮추는 습관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단정함은 지출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단정함이 있습니다. 옷이 비싸지 않아도 깨끗할 수 있습니다. 구겨진 옷을 펴고 먼지를 털고 신발을 닦고 얼굴을 씻고 미간을 펴는 일에는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그럴 가치가 있나 하는 의심입니다. 바로 이 의심이 그릇의 금입니다. 여러분, 저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기운이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기운은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기운은 삶의 습관이 얼굴과 말투와 몸짓에 남긴 흔적입니다. 단정한 사람은 기운이 막습니다. 맑은 기운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람도 편안함을 느끼고 신뢰도 붙고 기회도 머냐옵니다. 파스 반대로 늘 찌푸린 얼굴, 늘 구겨진 옷, 늘 나는 안 돼라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들이 들어오다가도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이 스스로를 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정함은 남을 위한 장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약속입니다. 나는 내 삶을 끝까지 지킬 사람이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생기면은 세상은 여러분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난 두 부분에서 단정함이 단순히 거칠래가 아니라 삶의 질서이며 스스로를 귀하게 대하는 태도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정함을 말할 때 사람들은 흔히 세상이 너무 겉만 본다고 말하며 서운해. 하지만 사실 그 서울함에 뿌리는 세상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사람의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특히 노년으로 갈수록 가장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습니까? 이 말 속에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 속에는 보이지 않는 슬픔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슬픈 게 아니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조음이 흔들릴 때 더 깊이 아픕니다. 불교의 한 이야기에서 발꼬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평생 성실했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고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고개를 돌리고 절에 기주하러 가도 머뭇거리는 눈빛을 봤습니다. 옷은 여러 번 기워 입었고 신발은 뒤축이 달아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예, 저는 바르게 살았는데 왜 어딜 가나 무시만 당합니까? 이 장면은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존재합니다. 저는 실제로 비슷한 일을 겪은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은행에 갔는데 직원이 자신에게는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대충 넘겼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병원에서 다음 분이라는 말만 들었지 따뜻한 눈빛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세상은 때로 잔인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잔인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잔인한 습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습관입니다. 박거사가 입는 낡은 옷은 단지 청각이 아닙니다. 그 낡은 옷 속에는 그가 오래도록 되뇌어온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된다. 나는 좋은 것을 가질 사람이 아니다.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다. 그 문장이 쌓이면 얼굴이 어두워지고 걸음이 작아지고 말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예. 그리고 어, 세상은 그 조심스러움을 약함으로 읽습니다. 예, 저는 강의할 때 종종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학생들은 대개 돈, 학벌, 지위 같은 것을 말합니다. 예,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상대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입니다. 예. 사람은 이상하게도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 앞에서는 그 하찮음이 공기처럼 퍼져 상대 태도를 느슨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도덕이 아니라 심리입니다. 이제 불교 이야기에서 부처님은 박거사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 대신 행동으로 가르칩니다. 샘물터로 걸어가 깨끗한 차잔 하나와 금이 가곳대가 묻은 잔 하나를 들어 보여주지요. 귀한 감로를 대접한다면 어느 그릇에 담아주기를 바라겠느냐. 박거사는 망설임 없이 답합니다. 깨끗한 그릇입니다. 부처님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왜 더러운 그릇에는 담지 않겠느냐? 박거사는 답합니다. 금이 가서 새고 때가 묻어 물이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박거사는 이미 정답을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삶에는 그 정답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남의 일에는 똑똑하지만 자기 일에는 눈이 흐립니다. 우리는 원리를 알고도 습관에 끌려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합니다. 재물이란 귀한 물과 같으니라. 물은 아무 그릇에나 담기지 않는다. 그릇이 깨끗하고 온전해야 고는 법이니라. 그리고 사에게 묻습니다. 그는 지금 어떤 그릇이냐?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입니까? 우리는 흔히 나는 돈이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질문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즉 내가 나를 담는 방식입니다. 내 마음이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있지 않은지, 내 생활이 스스로를 방치하고 있지 않은지, 내 표정이 늘 닿여 있지 않은지, 내 걸음이 늘 움츠어들어 있지 않은지, 이것이 그릇의 상태입니다. 박과사는 말합니다. 저는 검소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옷 한 벌에 돈 쓰는 이쌀이라도 더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 말은 겉으로 옳아 보입니다. 예, 그러나 부처님은 고개를 줬습니다. 검소함과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다르니라에 저는 이 구절을 현대의 언어로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절약은 미래를 위한 기회지만 자기 방치는 현재를 망치는 습관이다. 절약이 나를 살리기도 하지만 절약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내치는 순간 우리는 삶의 중심을 잃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자기 존중이
삶의 마지막 기둥입니다. 자식도 떠나고 친구도 줄고 몸도 약해질수록 남는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그때 자기 존중이 무너지면 복도 관계도 쉽게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금이간에 물을 붓습니다. 물은 금 사이로 스르륵 흘러내립니다. 아무리 귀한 물도 그릇이 깨져 있으면 담기지 않느니라. 저는 이 장면이 참 잔인하면서도 자비롭다고 생각합니다. 잔인한 이유는 진실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고 자비로운 이유는 그 진실이 고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깨졌다면 다시 닦고 고치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희망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한 가지를 더 찌릅니다. 남들이 그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먼저 그대 자신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니라. 이 말은 듣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는 피해자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바꾸려면 피해자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나를 무시한 세상을 탓하는 동안에는 나의 습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은 인생도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제 모습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예. 거울 앞에서 오늘 내 얼굴은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옷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얼굴에 나옵니다. 얼굴은 자세에 나옵니다. 자세는 옷차림에 나옵니다. 결국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안정함은 마음의 연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릇을 어떻게 닦는가? 바꿔사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 막막함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앞선 우리는 사회 억울함이 단순히 세상이만 본다는 문제를 넘어 그가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 즉 그의 그릇에 금미가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출발일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시작합니다.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이제야 제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고 느낍니다. 사람은 누구나 진실을 들으면 순간적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생활은 다시 원래대로 흐릅니다. 왜냐하면 삶은 이해로 바뀌지 않고 습관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박사에게 주신 가르침의 핵심은 교리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작은 행동들입니다. 부처님은 박거사에게 연꽃 한 송이를 가리키며 말씀하십니다. 저 연꽃을 보라. 진흙 속에서 피어났지만 꽃이 푼 티끌 하나 묻지 않았느니라. 이는 연꽃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저는 이 문장을 철학자의 언어로 다시 풀고 싶습니다. 환경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나를 결정한다. 진흙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가난, 상처, 불평등, 늙음, 실패, 과거의 후회. 그러나 그 진흙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맑은 꽃잎을 유지합니다. 그 사람의 비밀은 하나입니다. 스스로를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귀하게 대한다는 말을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비싼 옷을 사야 한다. 여행을 가야 한다. 아닙니다. 귀에 대하는 것은 우선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몸을 더럽히지 않고 생활을 어지럽히지 않는 것, 이것이 귀함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박사에게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그대의 그릇을 빛나게 하는 세 가지를 알려 주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변화가 돈에서 시작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돈보다 먼저 자기 인식과 정돈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보이지 않는 곳을 단속하라. 부처님 이사에 옷깃을 만지며 묻습니다. 그대 속옷은 어떠냐? 자는 당황합니다.
속옷은 늘어나고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으니 굳이 새 것을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보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했던 말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뭐 그런데 부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마음이 그대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들을 때마다 인간의 이중성을 봅니다. 우리는 밖에서는 체면을 챙기면서 안에서는 자신을 방치합니다. 겉옷은 남의 시선을 의식해 정리하지만 몸에 가장 먼저 닿는 옷은 아무도 안 보니까 하며 아무렇게나 입습니다. 이것은 단지 옷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존중의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보이는 곳에서도 결국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남이 내 속옷을 보지 못해도 내 마음은 압니다에. 그리고 그 마음이 얼굴과 말투로 새어나갑니다. 저는 강단에서 오래 서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품격은 남이 보는 곳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생깁니다. 혼자 있을 때도 책상을 정리하는 사람, 남이 없을 때도 말투를 거칠게 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보지 않아도 몸을 깨끗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 안정감이 바로 귀티의 뿌리입니다. 둘째, 현관문을 닦아라. 부처님은 박호사의 미관을 짚으며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얼굴, 특히 이미 가는 복이 들어오는 현관문이니라. 박거사는 걱정이 많아 얼굴에 주름이 깊다고 말합니다. 비싼 기름도 못 바르는데 어찌하느냐고 묻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답하십니다.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비싼 기름이 아니라 물이니라. 아침 저녁으로 물로 얼굴을 씻고 미간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라. 여러분, 저는 이 가르침을 아주 현대적으로 이해합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음이 늘 긴장하면 미관이 좁아지고 마음이 늘 불만이면 입꼬리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 얼굴을 다친 사람으로 있습니다. 사람도 돈도 닫힌 문 앞에서는 망설입니다. 반대로 미관이 펴지고 표정이 밝아지면은 그 사람은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의 관계의 심리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 걱정이 많아 표정이 굳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는 진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선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 얼굴이 너무 무거워 사람들이 다가가기 어려워.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거울을 오래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새겨져 있다는 것을요. 그 뒤로 저는 의식적으로 얼굴을 씻으며 마음을 정돈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웃으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걱정을 내려놓으려 애였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얼굴이 바뀌니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관계가 달라지니 삶의 길이 달라졌습니다. 셋째, 뿌리를 정돈하라. 부처님은 박거사의 신발을 내려다보십니다. 비축이 먼지가 쌓인 신발,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신발은 그대를 좋은 곳으로 데려가는 뿌이니라. 저는 이 비유를 참 좋아합니다. 나무의 뿌리가 썩으면 잎이 씻을 듯 사람의 발끝이 어지러우면 마음도 어지러워집니다. 신발은 단지 도구가 아니라 내가 가는 길에 대한 태도입니다. 신발을 닦는 것은 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길을 존중하는 사람은 길이 그를 좋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이 세 가지를 보십시오. 속옷, 얼굴, 신발 모두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 삶의 기본을 바로 세웁니다. 기본이 바로 서면 삶은 놀랍게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은 단순히 외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선언을 습관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선언이 습관이 되면은 그 사람의 기운이 바뀝니다. 기운이 바뀌면 사람의 반응이 바뀝니다. 반응이 바뀌면 기회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에 부처님도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을 갖추되 속마음까지 가꾸어야 하느니라. 저는 이 문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단정함은 목적이 아닙니다. 단정함은 마음을 맞게 하는 도구입니다. 깨끗한 옷을 입되 탐욕을 채우지 말고 밝은 얼굴을 하되 미움을 품지 말며 단정한 신발을 신되 남을 짓밟는 길을 가지 말라. 겉과 속이 함께 맑을 때 그것이 진짜 귀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그릇의 비유를 통해 복과 재물과 사람의 존중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것을 담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즉 스스로를 귀하게 대하는 습관이 있는지에 따라 머물기도 하고 새어나가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제시한 세 가지 실천, 보이지 않는 곳을 정관리하고 얼굴에 현관문을 닫고 발끝에 뿌리를 정돈하는 일이 왜 귀티의 핵심인지도 보았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철학을 말할 때도 결국은 생활로 돌아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삶은 사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으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예, 박거사는 깨달은 뒤 다시 묻습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새 옷을 살 수도 없고 얼굴의 주름은 이미 깊습니다. 이렇게 늙고 초라한 제가 어디서부터 그릇을 닦아야 합니까? 이 질문이 바로 우리의 질문입니다. 사람은 변화를 원하면서도 늘 조건을 붙입니다. 돈이 있어야 한다. 시간이 있어야 한다. 몸이 건강해야 한다. 그런데 삶은 조건이 완벽해지는 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늘 지금 여기서 가능한 것을 알려줍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시작의 기준을 낮추라고 말합니다. 큰 결심으로 시작하면 대부분 오래 못 갑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행동으로 시작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은 인생이 바뀝니다. 부처님의 세 가지 실천이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정돈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시작은 의외로 장롱문에서부터입니다. 부처님은 박거사에게 집에 돌아가거든 제일 먼저 장롱문을 활짝 열어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움직입니다. 장롱은 단지 옷을 넣는 곳이 아닙니다. 장롱은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양롱 속의 비닐을 씌운 채 잠들어 있는 호택도 떼지 않은 채 언젠가만 기다리는 옷이 있다면 그것은 곧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아직 좋은 날을 누릴 자격이 없다. 그런데 부처님은 묻습니다. 그대에게 가장 좋은 날은 언제냐? 그대가 가장 고강한 날은 언제냐? 그리고 답하십니다. 바로 오늘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우리 시대의 언어로 바꾸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도 나중에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노년을 남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노년은 지금 시간입니다. 지금이 없는데 나중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입을 수 있는 옷은 오늘 입으십시오. 오늘 걸을 수 있는 길은 오늘 걸으십시오. 오늘 웃을 수 있다면 오늘 웃으십시오. 그것이 복을 부르는 가장 현실적인 태도입니다. 장롱문을 열었다면 은혜. 두 번째는 선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옷의 값이 아니라 옷의 상태입니다. 낡았더라도 깨끗하게 빨아놓은 옷김을 펴서 정갈게 걸어둔 옷 나에게 맞는 옷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거울 앞에서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나를 귀하게 대하는 장면을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어색함을 지나면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더 괜찮은 사람이다. 이것이 뷰티의 시작입니다. 뷰티는 남이 붙여주는 칭호가 아니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존엄입니다. 세 번째는 물입니다. 부처님이 말한 것처럼 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물입니다. 저는 이것을 매우 실용적인 지혜라고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십시오. 단순히 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세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에 물을 담아 얼굴을 적시고 미간을 부드럽게 쓸어내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환한 얼굴로 살지 않겠다. 혹은 나는 오늘 나를 귀하게 대하겠다. 이 문장은 주문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자기 방향 설정입니다. 예. 사람은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습관대로 삽니다. 예, 습관은 되게 걱정과 불안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방향을 새로 정해야 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 강단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느꼈습니다. 얼굴의 빛은 유전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얼굴이 맑고 편안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같은 나이인데도 얼굴이 굳어 있고 어둡습니다. 그 차이는 주름의 수가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걱정이 오래 머은 닫히고 감사가 오래 머은 열립니다. 예. 그래서 얼굴은 복의 현관문이라는 말이 비유가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네. 번째는 입꼬리입니다. 억지로 웃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입꼬리를 아주 조금이라도 올려 보십시오. 입꼬리는 마음의 손잡이입니다. 예. 손잡이를 살짝 돌리면 문이 열리듯 입꼬를 살짝 올리면 마음이 조금 열립니다. 예, 저는 이것을 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몸을 통해 마음을 변화시키는 길이 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행동이 바뀐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행동이 마음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니 작게라도 행동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보십시오. 다섯 번째는 신발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쉽게 넘긴다는 것을 압니다. 신발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발은 중요합니다. 신발은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여줍니다. 신발이 먼지로 가득하고 뒤축이 닳아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루를 대충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발을 닦아 햇볕에 말리고 내일 아침 정갈하게 씻는 순간 우리는 하루를 존중으로 시작합니다. 존중은 타인을 향하기 전에 먼저 내 삶을 향해야 합니다. 내 삶을 존중하는 사람은 남의 삶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닦는 일은 단지 청소가 아니라 삶의 태도를 닦는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다 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하다가 지칩니다. 그리고 지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하나씩 하십시오. 오늘은 장문을 열고 내일은 세수를 하며 미간을 펴고 그 다음 날은 신발을 닦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승리가 쌓이면 자기 존중이 살아납니다. 자기 존중이 살아나면은 귀티가 생깁니다. 귀티가 생기면 사람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태도가 바뀌면 여러분의 마음도 더 단단해집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목적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면 우리는 결국 남의 눈에 갇힙니다. 예, 그러나 나를 귀하게 대하기 위해 단정해지면 그 단정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보든 말든 나는 나를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예, 그러나 그때부터 복은 들어오려는 것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자리를 찾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는 부처님이 박사에게 준 세 가지 실천이 거창한 치장이 아니라 삶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작은 정돈이라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돈의 목적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귀하게 대하는 첫걸음이라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그 말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증명되는지에 한 사람의 이야기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철학은 현실을 떠나지 못합니다. 예. 현실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상은 위로가 될 수 있어도 변화의 힘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강의나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가장 자주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인색했던 분들입니다. 남편이 벌리가 불안할 때도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결혼시키느라 나는 늘 뒷전이었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는 그분의 성실함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면은 그 성실함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 부정으로 변해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뒷전으로 두는 삶이 길어지면 사람은 자기 존재를 존중하는 법을 잊습니다. 여기 서울의 한 동네
최 여사라는 분이 있었다고 합시다. 나이는 70이 넘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검소함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삶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옷은 늘 낡았고 체형도 변했지만 여전히 늘어난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미용실은 사치라 생각했고 거울을 보며 한숨 쉬는 날이 잦았습니다. 예, 가족에게는 최선을 다했지만 자신에게는 늘 나중에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어느 날의 최 여사는 남편의 속옷을 새로 사주려고 동네 속옷 가게에 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오래된 옷차림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직원은 그녀를 한번 끝 보고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찾으시는 게 있으세요라는 말 대신에 물건을 정리하는 손만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단정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들어오자 직원의 표정이 확 달라졌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목소리가 밝아지고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최 여사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나는 투명 인간인가?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라기보다 슬픔이었습니다.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한다는 느낌은 늙음보다 더 사람을 늙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직원이 잘못했다. 물론 그렇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현실을 봐야 합니다. 현실은 이상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최 여사는 왜 그런 대접을 받았는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상대를 다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을 찾기 위함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력한 사람은 바꿀 수 없는 것만 붙잡고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의 가장 강한 사람은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조용히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날 밤 최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다가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검소함과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다르니라. 이 한 문장이 최 여사의 마음을 정면으로 찔렀습니다. 그녀는 생각합니다. 나는 평생 검소하다는 핑계로나 자신을 하게 여기며 살았구나. 이 깨달음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불쌍히 여길 때가 아니라 자신을 정확히 볼 때 달라집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여사는 오랜만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해보기로 결심합니다. 첫째,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가 몇 년 전 명절 때 사준 옷시택도 떼지 않은 채 걸려 있었습니다. 딸이 환갑 선물로 준 블라우스도 비닐에 쌓여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그 옷들을 보며 늘 이렇게 말해 왔습니다. 아까워. 나중에 좋은 날에 입지. 그러나 영상에서 들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좋은 날은 바로 오늘이니라. 그래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택을 떼고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내가 이런 걸 입어도 되나 하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감정이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이때 자존감이 아주 작게 되살아납니다. 자존감은 큰 성공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작은 선택에서 생깁니다. 둘째, 그녀는 세수를 했습니다. 단지 씻는 것이 아니라 미간을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입꼬리를 조금 올려보았습니다. 처음엔 억지 같았지만 며칠이 지나자 표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여러분, 얼굴은 마음의 습관을 담는 그릇입니다. 얼굴이 바뀐다는 것은 마음의 습관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습관이 바뀌면 삶의 리듬도 바뀝니다. 셋째, 신발을 닦았습니다. 먼지를 털고 물로 닦아 햇볕에 말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신발을 신으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다. 저는 이 문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자기 선언입니다. 사람은 자기 선언을 따라 움직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선언하는 사람은 몸이 먼저 움츠어듭니다. 반대로 나는 복된 길을 걷는다라고 선언하는 사람은 발걸음이 조금 더 앞으로 나갑니다. 삶은 그렇게 아주 작은 각도의 차이로 달라집니다. 한 달이 지났다고 합시다. 최 여사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옷이 화려해진 것이 아닙니다. 얼굴이 갑자기 젊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정돈된 기운이 생겼습니다에 걸음이 당당해졌고 표정이 덜 무거워졌고 말투가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에 사람들이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가게에서의 먼저 인사를 받았고의 모임에서의 자연스럽게 말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삶이 정돈되어 보인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갑자기 착해진 것이 아닙니다. 최 여사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방식의 변화가 신호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받는 대접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세상에 보내는 신호의 반사입니다. 이것이 냉정한 진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희망이기도 합니다. 신호는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정함은 허영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젊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존엄은 돈보다 더 큰 자산입니다. 돈은 잃을 수 있지만 존엄은 지키면 끝까지 나를 지켜줍니다. 앞부분에서 우리는 최 여사의 변화가 새 옷을 샀 때문이 아니라 삶을 정돈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보았습니다. 장롱문을 열고 얼굴을 닦고 신발을 정돈하는 작은 행동들이 결국 자존감과 기운을 바꾸고 그 기운이 사람들의 반응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 변화가 오래 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사람은 한번 반짝하고 달라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형은 바꿨지만의 마음의 방향이 그대로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철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것과 속이 서로 끌어당기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 예. 속이 어두우면 겉도 흐려지고 겉이 흐려지면 속도 더 어두워집니다. 반대로 속이 맑아지면 겉이 정돈되고 겉이 정돈되면 속이 더 맑아집니다. 그래서 단정함은 단지 보이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예, 예. 그러나 동시에 단정함은 아주 위험한 함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단정함을 남에게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순간 단정함은 귀티가 아니라 허영이 됩니다. 허영은 늘 불안합니다. 남의 시선이 줄어들면 흔들리고 남의 평가가 나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안정화물에 자갈 때의 목적을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오히려 마음이 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박거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당부가 있지요. 겉모습을 갖추되 속마음까지 가꾸어야 하느니라. 깨끗한 옷을 입되 마음의 탐욕을 채우지 말라. 환한 얼굴을 하되 마음의 미움을 품지 말라. 단정한 신발을 신되 남을 짓밟는 길을 가지 말라. 저는 이 당부가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을 닦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겉을 닦는 과정을 통해 속을 닦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삶의 언어로 세 가지 기준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거창한 교리라기보다 노년을 안정되게 만드는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첫째, 단정함은 비교가 아니라 회복이다라는 기준입니다. 사람은 옷을 갖추기 시작하면 곧 비교를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더 좋은 옷을 입었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하나. 그 순간 단정함은 마음을 막히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비교는 언제나 결핍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단정함은 남을 이기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단정함은 내 삶의 질서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어제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정돈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귀티는 우월함이 아니라 안정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가의 강단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보며 느낀 것이 있습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표정과 태도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보입니다. 예, 그 중심은 비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 자기 삶을 꾸준히 정돈한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비교의 습관부터 내려놓으십시오. 단정함을 찾겠다면 남의 옷을 보기보다 내 마음의 결을 보셔야 합니다. 둘째, 단정함은 기쁨이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정함을 의무로 생각합니다. 해야 한다.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의무는 언젠가 필요를 부릅니다. 그러나 기쁨은 지속됩니다. 그렇다면 단정함에서 어떤 기쁨을 찾아야 할까요? 저는 내가 나를 잘 대접하고 있다는 기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침에 세수를 하고 미간을 빼면서 오늘 하루 내 얼굴을 어둡게 쓰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순간 우리는 마음속에서 작은 자유를 느낍니다. 신발을 닦으며 오늘 내 발걸음은 복된 길을 걷는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희망을 조금 회복합니다. 그 기쁨이 단정함을 습관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노년의 삶은 젊은 시절처럼 에너지가 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속 가능한 기쁨이 필요합니다. 단정함이 기쁨이 되면 우리는 무리하지 않아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정함이 부담이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에이다 소용없어라고 말하며 멈춰버립니다. 그러니 단정함을 시작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행동이 나를 더 편안하게 하는가? 편안하게 한다면은 그 길이 맞습니다. 셋째, 단정함은 양심과 함께 가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예, 사람은 겉을 갖추기 시작하면 속을 더 숨기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예, 겉이 번듯하면 남들이 믿어주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얻는 존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양심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말년에 남는 것은 돈이나 체면보다도 신뢰입니다. 예. 신뢰는 화장으로 만들 수 없고 옷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신뢰는 오랫동안 지켜온 양심과 태도에서 나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단정함을 양심의 외형이라고도 부릅니다. 속이 바른 사람이 겉을 정돈하면 그 정도는 자연스럽고 편안합니다. 그러나 속이 흐린 사람이만 정돈하면 그 정도는 불안하고 과장됩니다. 여러분이 단정함을 시작할 때 늘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속이려 하는가? 만약 그 질문에 걸림이 없다면 여러분의 단정함은 이미 귀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최 여사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최 여사가 한 달 동안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세 가지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하나를 바꿨습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자기 선언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속을 바꾼 것이고 속이 바뀌니 겉이 정돈되었고 겉이 정돈되니 다시 속이 더 밝아졌습니다. 이 선순환이 생기면 변화는 오래 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점검의 기준을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스스로를 점검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은 깨끗한가? 내 얼굴은 열려 있는가? 네. 신발과 발걸음은 단정한가? 그리고 내 마음은 탐욕과 미움으로 흐려지지 않았는가? 이네. 이 네 가지를 점검하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검은 삶의 핸들을 다시 잡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삶이 큰 결심보다 작은 점검으로 유지된다고 믿습니다. 큰 결심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작은 점검은 삶을 계속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년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단정함을 이벤트로 만들지 말고 생활로 만들어야 합니다. 생활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생활은 매일 아침 얼굴을 씻는 일이고 옷을 고르는 일이며 신발을 신는 일입니다. 그 작은 일들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옷차림이 초라해지면 말년의 복도 달아난다는 말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삶의 질서와 자기 존중의 문제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커사의 이야기로 시작해 깨끗한 그릇과 금미간 그릇의 비유를 통해 복은 담길 자리에 모은다는 원리를 보았고, 세 가지 실천 보이지 않는 옷을 정관리하고 얼굴에 현관문을 닫고 발끝에 뿌리를 정돈하는 일이 왜 인생의 후반부를 바꾸는 힘이 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최 여사의 사례를 통해 작은 정돈이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관계의 온도를 바꾸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결론을 조용히 남기고 싶습니다. 인생의 말년은 무엇을 더 얻는가 보다 무엇을 지키는가에서 결정됩니다. 젊을 때에는 성취가 중요합니다. 더 벌고 더 올라가고 더 인정받는 것이 인생의 목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삶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너 자신을 지켜왔는가? 너는 너를 귀하게 여겼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어도 말년은 흔들립니다. 반대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큰 성취가 없어도 말년은 단단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늙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초라함은 다릅니다. 초라함은 단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암은 나를 방치한 시간이 만든 결과입니다. 저는 이것을 삶에서 자주 봅니다. 어떤 분은 70이 넘어도 기운이 맑고 단정합니다. 또 어떤 분은 아직 60인데도 이미 삶이 꺼져 보입니다. 그 차이는 돈이 아니라 자기 대접의 습관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존엄을 잃지 않습니다. 존엄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상하게도 사람도 기회도 도움도 더 잘 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한 복의 현실적인 얼굴입니다. 여러분의 저는 오랫동안 인간관계를 관찰해 왔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만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사람은 태도로 관계를 맺습니다. 태도는 말보다 먼저 전달됩니다. 단정한 옷차림, 밝은 표정, 안정된 걸음거리는 말이 없어도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는 내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이 메시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상대도 쉽게 무료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늘 흐트러진 모습, 어두운 표정, 축 처진 자세는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는 스스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 메시지는 사람들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느슨함이 결국 여러분을 더 상처받게 합니다. 그래서 단정함은 허영이 아니라 노년의 삶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그 방패를 잘못 쓰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겉을 갖추는 순간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질문이 커지면 단정함은 귀티가 아니라 필요가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목적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나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 단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살리기 위해 단정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목적의 중심입니다. 목적이 바르면 단정함은 평온을 가져옵니다. 목적이 흐리면 단정함은 비교와 불안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부터 바로 붙잡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복잡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바꾸는 데는 세 가지 행동과 한 가지 마음이 필요합니다. 첫째, 보이지 않는 것을 깨끗이 하십시오. 속옷이든 잠옷이든 몸에 가장 먼저 닿는 것부터 정돈하십시오. 값비싼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이면 됩니다. 이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스스로를 존중하는 감각으로 열면 그날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둘째, 얼굴의 현관문을 닦으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물로 얼굴을 미간을 부드럽게 쓸어내리십시오. 그리고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려 보십시오. 억지 웃음이 아니라 다친 마음을 여는 작은 손잡이입니다. 얼굴은 마음이 머무는 집입니다. 집이 늘 어두우면 손님도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마음의 손님, 복의 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발끝에 뿌리를 정돈하십시오. 신발을 닦고 정갈게 신내십시오.
신발은 길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길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길이 열립니다. 저는 이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길이 열리는 사람과 막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자기를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마음입니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마음이 없으면 새 가지 행동은 곧 의무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있으면 새 가지 행동은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면 세상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마음을 직접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내보내는 신호를 읽습니다. 그 신호가 단정함이고 밝은 표정이고 안정된 발걸음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장롱 속에 아직도 택이 달린 옷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선물해 준 옷에 언젠가 입으려고 아껴둔 옷에 좋은 날이 오면에 꺼내려고 숨겨둔 옷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옷은 옷이 아니라 여러분이 미뤄둔 삶입니다. 좋은 날은 기다려서 오지 않습니다. 좋은 날은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이 바로 오늘입니다. 가장 젊은 날은 제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내일은 약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오늘 입으십시오. 오늘 웃으십시오. 오늘 걸으십시오. 이것이 만년의 복을 다시 불러오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최 여사가 한 달 만에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갑자기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는 단지 나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작은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옷을 꺼내 입고 얼굴을 닦고 신발을 정돈냈습니다. 그 작은 행동들이 그녀의 마음을 살렸고 마음이 살아나니 얼굴이 열렸고 얼굴이 열리니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변화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저는 나이가 들수록 큰 성공보다 작은 존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성공은 운이 필요하지만 작은 전놈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놈이 쌓이면 말년은 생각보다 따뜻해집니다. 사람도 복도 관계도 그 전놈 위에 머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딱 한 번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길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말하십시오.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오늘 나를 귀하게 대하겠다. 이 세 문장 중 하나면은 충분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그릇을 닦는 첫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진흙 속에서도 맑게 피는 연꽃처럼 조용히 아름다워지기를 저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합니다.